자, 어제 그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북측 관계자들 거의 뭐 보장승원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북한의 요원이죠. 정보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남측의 기자들한테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는 겁니다. 초반 7, 80%에서 최근 50%, 40%대도 있지요. 이 떨어진 지지율을 놓고 북한 관계자가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느냐, 더 떨어질 것 같냐 물었다는 겁니다. 흩어진 친척이 상봉하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묻고, 그래서 한국 기자가 상봉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은 상봉 때문에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하자, 뭘 해야 지지율이 뛰냐, 다시 지지율이 오를 것 같냐, 언제 오를 것 같냐면서 문 정권의 지지율을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걱정하는 문 정권의 지지율, 북한 입장에서야 지지율이 계속 더 떨어지면 문 정권이 북한하고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남북 평화 사기 쇼가 흔들릴까봐 그러겠지요. 자, 문 정권이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니 북한과의 평화 사기 쇼니, 더 나아가서 경제가 망가지는데도 마이웨이니 했던 이유는 지지율이 높다는 걸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 정권은 작년부터 불과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말들이 있냐, 우리 마음대로 대북 평화 사기 쇼도 해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적폐 청산도 하고 다 하겠다면서 완전히 아나무인의 양상으로 자기들만 옳다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야당이나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은 밟고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 인터넷 반인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 시에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국민 1,051명,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지지가 44.4, 4짜리가 3개예요. 이거 묘하네요. 하필이면 44.4로 걸리냐. 이 조사가 지난주 조사에 따르면 50.0으로 또 찍었어요. 그것도 제가 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4.4고 잘 못한다, 부정적인 평가가 45.2로 지난주보다 6.9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뭐 이런 일부 조사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0.몇 프로 반전됐다, 뭐 1% 반전됐다, 그 이유는 북한과 정상회담 발표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계기라도 주어지면 지지율을 살짝 올리는 모티브로 삼고 있지 않는가, 여론조사 회사들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조원 CNI 조사는 다른 조사들보다는 문 정권의 지지율이 조금 항상 낮게 나왔어요. 그 부분을 보면 비교적 조사에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나왔으니까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0.몇 프로 지난주보다는 올랐더라, 50% 초반이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이제는 문 정권이 잘못한다가 더 많으니까 이제 문 정권은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지율을 바탕으로 마치 온갖 권력을 하늘에서 내려준 것처럼, 전부 권력서를 가진 것처럼 설쳤어요.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니 잘 못한다가 더 많아졌으면, 잘 나갈 때 까불었으면 지금은 깨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종전선언에서도 국민의 우려점을 듣겠다. 적폐청산에서도 국민의 이야기를 듣겠다. 경제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세 가지 이유가 북한 정권의 안보에 결정적인 이점이 있고 주한미군 철수도 앞당기고 대북 제재도 허물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이 급하지만은 주변에서 견제를 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데, 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호응하고 있다면 한미 균열이 본격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속도 조절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김정은의 종전선언 평화 공세에 일방적으로 호응을 해 나간다면 이거 앞으로 한미 간의 대북 문제에서 큰 균열을 발생시킬 것이다. 과거에 CIA에 있었던 수미 테리 미국 CSIS의 선임 연구원 교포죠. 이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수개월간 시간 동안에 김정은이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점이 더 입증이 되었다.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도 벌고 핵도 그대로 유지하고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왜 저러느냐는 겁니다. 또 중앙일보에 보면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나라는 칼럼에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급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북측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가 풀릴 수 없음을 알리고 제재 해제 및 종전선언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맞교환을 해야 된다. 비핵화와 맞교환. 좀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비핵화가 착수될 때 그런 것도 거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전혀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이 북한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제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조선일보에 보면 문 대통령이 밀쳐낸 사람이라고 황대진 정치부 차장이 쓴 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대요. 2012년 3월에 문재인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지역구 사상에 이 공구상가를 돌고 있었는데 한 정원이 통화 중이니까 두 손을 모으고 2, 3분간 그 정원하고 악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측근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상인이 문 후보에게 제주 해군기지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서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적합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을 당신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지지자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문 후보와 몸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문 후보가 상인의 두 팔을 잡고 강하게 밀쳐내면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한 사람과 악수를 하기 위해 한참을 기다린 것도 유권자를 밀치며 큰 소리를 친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조적인 기억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저도 선거를 한번 나가봤습니다만은 사람이 뭐 하고 있으면 사람 많은데 딴 데 가서 하지 그 사람을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라도 당 가지고 되겠느냐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지 욕을 하는 사람한테도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 총선은 이겼지만 대선은 졌는데 1년 뒤인 2013년 12월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냈다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집권 1년차 박근혜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모두 껴안는 것. 성자가 선거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기가 성자가 되었고 1년 3개월이 지났고 그때 자기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빵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논평, 브리핑 등이 쭉 있는데 거기에 키워드를 분석하면 관심사를 알 수 있는데 1281건의 논평 브리핑 중에 박근혜가 285건, 일자리가 234건, 박근혜 이명박이 220건, 합쳐서 505건이고 그리고 경제는 417건, 민생은 364건으로 경제나 민생을 앞선다는 거예요. 통합은 58건, 적폐 158건에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엄청나게 과거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 속에서도 과거 정권과 현대 정권 그리고 또 부자와 대기업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업도 재벌회사와 중소기업, 소득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을 전부 대립시키면서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그리고 적폐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지목해서 임의로 정의의 칼을 가진 양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그 분노의 정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지를 유지해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특히 대북 분야에서는 엄청난 국민들이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문 정권이 끌고 가고 있다. 자, 노무현 정권이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자, 문 정권이 자신이 선거 때 보였던 이중성과 그것을 더한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는 한없는 애정을 보이고 있고 자신을 반대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대북 문제 적폐청산이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54조를 쓰고도 일자리 창출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일자리 일일 상황판을 만들고 본인이 매일 챙기겠다고 하고 일자리 수석을 만드니 어쩌니 하던 정권에서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버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도 밀어붙이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나 더 늘려서 제가 살다 두 자릿수로 예산을 늘리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428조 8천억인데 내년에는 470조로 예산을 늘려서 제출하기로 했고 내년에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 2천억보다 4조가 더 늘은 23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52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린다. 그러면서 전체 일자리 사업비의 6분의 1 정도인 4조 원을 직접 일자리 창출에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4조 원을 갖고는 돈 나눠줘서 정부가 일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경제의 기본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흐름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일자리가 민간이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그건 국가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국가적 일자리 창출은 일회성으로 치료사업 하듯이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적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겠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현 시대가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인가 그러지 않은 시대인가. 근데 이웃 일본만 보면 지금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한국에서 어제는 보면 정경련에서 일본에 아마 경단련이나 부탁을 했겠죠. 관광 관련 직원들을 정경련에서 일본에 취직시킨다고 뭐 수백 명이가 모집 공고를 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에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미국도 지금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의 실업이 지금 사라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렇게 심한 것인가를 봤을 때 아직은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여력이 있는데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어제 청와대가 흥분을 했어요. 뭐라고 흥분을 했냐. 장하성 아파트에서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의 경비원들을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46명을 줄인다면서 장하성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가운데 한 언론이 아파트의 주소와 부인의 실명, 직업 등을 공개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런 보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만은 기사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개인에 대한 비판은 괜찮지만은 개인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노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선을 좀 지켜라고 아주 훈계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 하면서 말을 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망하기 전에 보면 항상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면서 언론에다가 비판을 하지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도 망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름을 안 밝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나오기 시작한 일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느끼죠. 저는 정권이 망할 때 느끼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무슨 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이러지 않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하면서 언론에다가 막 비판을 할 때 이때는 이제 망하는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하성이 송파 아파트가 올림픽 관련 아파트 이런 걸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종업 경비원을 46명을 자르고 그래서 64명으로 줄이고 2억 5천만 원을 들어서 각종 자동 시스템을 만든다.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장하성이 결국은 자기 아파트의 경비원 46명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장하성이 사람이라면요. 미안함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요 공직자의 마누라가 뭘 하는지, 직업이 뭔지를, 주소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꼭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서류를 떼서 막 공개하면 모르겠지만은 그 아파트에 서명을 받는다고 한 그 서명 날인 부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무슨 지켜야 될 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 자, 저거 아파트에 경비원을 46명이나 자르는 주식만 해도 50억이 넘고 대기업, 재산이 한 100억도 넘을지 모르는 장하성의 마음은 가책이 없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54조를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 쓴다 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고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고 또 평소 같으면 3, 40만 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전년도 같은 이 월에 이제는 5천 명이 늘어났다 그러고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쯤 됐다면 이 정권이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데 국가 예산을 1억씩 써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23조를 풀어서
도대체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겠다는 거냐? 23만 개가 되겠죠. 한 개 1억씩 23조를 풀면. 그러면 그 23만 개를 내년 예산이 있는 동안에만 23만 개 늘렸다가 또 내년 예산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짓거리를 수치상으로 저들이 마음이 편하려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좀 그만해라는 거, 이런 짓거리요. 자, 자기 확신에 대한 위험한 확신이라는 칼럼을 이 동아일보 고미석 칼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향된 결정에 반복되는 오류, 이성보다 감정, 신념에 좌우되는 인간 본성의 비합리적 사고체계 탓이다. 사람은 원래 비정상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이런 자기 신념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렇게 저지르는 겁니다. 복귀를 강조한 아마사단 대통령이 확신에 대한 확신의 유혹을 떨치고 고용 재난을 맞닥뜨린 과정에 대해서 복귀를 좀 해봐라. 그래야 지금 5기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최저임금을 밀어붙여서 끝을 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이쯤에서 좀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용기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들 시각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신들의 착각 속에서 한참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 지지율이 뒤집어졌으면 이제는 어깨 힘 빼고 살려주십시오. 무사히 후퇴라도 해서 목숨이라도 건지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정이 많은가 봐요. 문 정권이 망할까 봐 그리 우려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라가 망할까 봐 그런다. 그러는데 이렇게 충고해서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환골탈태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곰이나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걱정하고 문재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신들 자리가 떨려날지 말지 걱정하고 정말로 이 정권으로 피해볼 가장 못 사는 국민, 이 정권이 가장 신경 쓴다는 그 계층에 대해서나 걱정 좀 해주기 바랍니다.